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여야 정치권이 많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유족들이 주최하는 추모제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은 41주년 기념일을 맞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메시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고요. 지금 현재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5.18 기념일은 여야 모두 같이 기념을 하는 마음도 있고 추모하는 마음도 있고 예전처럼 역사 왜곡 논란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좀 특히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에게 5.18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80년 5월 민주화의 봄 때 네. 서울역 앞에 8만 내지 10만의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셨군요. 대학교 2학년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동시대에 체험했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서 영문학도로 섹스피어를 전공하려던 저를 사학과에 가게 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을 뵙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이라는 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5.18에 관한 책임을 지고 구속되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광주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목표여서 예. 제가 기자 시절에 그 말지 말지요. 제1호 기자거든요. 예. 기자 시절에 정말 광주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고 뭐 그런 저의 젊은 시절이 광주에 대한 부채 책임감, 왜 광주 시민들을 못 지켰을까? 에 대한 예. 아이고. 그런 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광주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네. 김종인 위원장 제가 계속 감사드리고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이 무릎 꿇고 사과해 주시고 임기 중에 광주를 3번이나 가주시고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 더 이상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의 젊은이들, 네.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980년에서 4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5.18에 대한 인식과 과정과. 특히 그 국민의힘이 광주로 대거 가주시고 예. 그 추념 같이 해주시고 이 부분이 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관 참시 수준의 광주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 없겠구나. 그래서 좀 부채의식이 좀 주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들은 늘 그래왔던 사람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느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5.18?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런 뉴스들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5.18 항쟁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데모 이런 현장에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최 전 의원님보다는 이것에 같이 공감하고 또 이것을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아픈 역사이고 또 거기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왜곡하고 그런 것들을 분열의 씨앗으로 삼아왔던 정치권들이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그 긴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아픔의 씨앗들이 이제는 조금 다 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전면전을 보면서 좀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 그 김부겸 총리께서요 80년 5월을 그 즈음 그리고 학생운동 할 때도 연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근데 그게 막 투사형으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지금 저런 식으로 그때도 하셨고 언변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
우선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저 말씀을 지켜보는 광주 시민들, 국민들께서 위로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김부겸 총리처럼 저런 리더십 좀 부드럽고 솔직하고 네. 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총리의 연설이 다른 어떤 총리들의 연설보다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총리의 연설에서 보여지는 저렇게 참석하신 그 연로하신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저분들의 마음의 한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치유되지 않는 게 일생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특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한을 어느 누가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5.18 기념식이 저렇게 이제 뭐 오늘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5.18 전후로 해서 뭐 정치의 고장이 되고 정치인들이 꼭 방문 한번 해야 되는 관문인 것도 좋지만 좀 저 정신이 5.18 정신이 좀 계승되고 또 지금 미얀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좀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부겸 총리 역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전 세계 광주는 희망이다. 그리고 미얀마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두고 예전에 광주 5.18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흡사한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근데 80년 5월 광주는 그게 최초로 알려진 게 5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17에서 4일 동안 광주는 정말 암흑도시처럼 완전히 고립돼서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이 예.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의 경우는 그래서 진상 규명보다는 아마도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이 끝나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광주의 경우는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80년 5월 이후의 학생 운동은 전부 광주의 진상을 알리자는 유인물이에요. 요즘 보면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의 진상을 밝혀라. 뭐 전두환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 그런 유인물이 이제 밝혀지면 1년 6개월씩 혹은 뭐 1년씩 이렇게 감옥에 갔어야 되는 거고 예, 그때 예. 기억에 남는 게 시대를 넘어 죽음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과 화보집이 있었어요. 그게 황석영 작가가 작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그 보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 참상과 똑같은 그 사진들이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처럼 생각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연대해서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요점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얀마 시위를 보면서 이번에 기념식도 마찬가지고 어제 전야제 때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를 지지하는 문화 운동도 있었고요. 미얀마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미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대립 이런 것을 갖고 눈치를 봐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들은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지금도 이제 광주에선 저희가 5.18 행사 또 일부 언론에서는 미얀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게 미얀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뭐 우리는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 응원한다고 하지만 예.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목숨이 순간순간 위협받고 또 인질로 잡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기가 적출돼서 살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말로 응원한다를 넘어서 정말 이 시급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은 1분 1초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예.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청와대로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 시기가 26일인데 지금 여야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마지막 기간의 마지막 날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먼저 정한 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일단 여야가 청문회 개최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두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광주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일단 광주를 많이 찾았습니다. 대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분위기가 특히 그 보수 정당에서는 좀 많이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아무래도 여야 모두 광주를 찾은 이유가 그 기념도 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서 호남 민심을 좀 챙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거 당연하죠. 네. 정치적 계산을 하죠. 근데 예. 그런 정치적 계산이라면 대환영입니다. 예. 이건 아마 광주 시민들께서도 대환영이실 이런 겁니다. 방식의 예, 정치적 접근이면. 계산해도 좋아요. 예. 좋은데 잘 계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게 원래 자기가 얘기하는 만큼의 공익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는 성경 구절하고 비슷해요. 먼저 말이 있고 행동이 따르지 행동을 선행을 먼저 하고 제도가 뒷받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 계산은 예.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경쟁은 더 하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국민의힘이 먼저 나선다면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계산을 해서 경쟁을 하면 저는 모든 국민이 지금도 대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 물꼬를 트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고 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에 의원들이 좀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어서 5.18 특별법 과정에서 사실 그 협조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도 기억된다는 거. 요것만 좀 염두에 주시면 그러니까 저런 행보가 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국민의힘이 이긴 네. 대선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비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특별히 챙기셨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계산을 당연히 하는 거고 뭐 이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광주와 호남이 바라는 정치를 하도록 촉발시키는 그 뭐랄까 미추동하는 힘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 측이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 성일정 의원을 초청한 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광주를 찾았어요. 일단 광주의 민심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도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님이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두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거기에는 작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는 사죄를 하셨던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광주와 관련된 우리의 기억은 정말 화해와 미래로 가는 통합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 대선을 뛰겠다고 하는 여야의 주자들이 앞다투어 광주로 달려가는 모습이 최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으로는 긍정적인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국민들 안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존중받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계산을 갖고 국민들의 아픈 일을 대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광주는 더 이상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좀 머물러서 우리가 뭐 그걸 국제적이든 뭐 이렇게 좀 전파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제인가요? 태영호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에게도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광주 지역에 특화돼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의 어떤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호남 동행이라고 해서 예, 예. 영남 국회의원들이 1대1로 매치를 해서 예산도 챙겨드리고 지금 저희가 호남 쪽에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서로 돕고 있는데 저도 올해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환대를 받았었고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에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해 주셔서 이제야말로 좀 지역 정치 또 지역 감정을 벗어나는 정치적 화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요. 지금 들어온 소식 잠깐 보면요. 조금 전에 그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의 한병도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조금 전에 협상을 통해서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했대요. 3가지 분야가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2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특별 감찰관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26일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김호수 총장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법사위원장과 맞물려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 1번이 민생 법안 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학교고 농성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가회와 같기 때문에 네. 국회를 열어서 국회 출석하셔야 돼요. 이건 국회의원의 의무예요. 예. 만일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학교 가라고 하지 네. 학교 가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천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이유는 이건 뭐 고대에 이미 규정된 건데 등 따시고 배 부르고 격안가를 부른다. 예.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늘을 찬양한다. 이건 천자를 찬양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정치의 목표가. 그러니까 개혁이건 그게 뭐 제도 개선이건 감세건 증세건 모두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1번 합의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늘 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두 예. 번째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네.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게 이중 규제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 또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국회가. 예. 근데 이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이제 보면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사실 이건 저는 정권 말기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보면 1호 법안을 저 되게 생뚱맞다고 봤는데 교육감께서 조희영 교육감께서 해직 교사를 특채한 것을 1호 법안으로 아니 1호 사건으로 한 거에 지금 사실은 야당도 속으로 좀 뜨악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기능을 아직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정권 말기에 특별 감찰관을 청와대에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합의가 예.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청문회와 무슨 상임위원장을 연계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도 그런 거 해봤는데 늘 실패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전략이 아닌데 야당이니까 시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26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는 야당의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김호수 내정자가 뭐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가치 갈등이고 그거보다는 뭐 다른 문제점을 정말 열심히 파헤쳐서 네. 그걸 공개해서 한 건 하고 이게 야당 의원의 모습,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는 어제 5월 국회 일정에 합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가지 안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20일날 본회의는 민생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생 문제는 같이 함께 해결하자 그런 의지가 있나 봐요. 뭐 그거 당연하죠. 예. 예, 보통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법을 처리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 전 의원님께서도 야당 해보셨겠지만 힘없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협상의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삼을 수 없는 좀 그런 가슴 아픈 제약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지금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굉장히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별감찰관도 뭐 받아들인 것 민주당이 양보한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했지만 네. 지금 공수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죠.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 저는 공수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감찰관 좀 더 일찍 임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것에 응한 민주당 다행이지만 좀 조속하게 추천하기로 했다라고만 하고 그치지 말고 좀 예. 조속하게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과 또 청문회 관련 일정인데요. 네. 글쎄요, 보통 우리가 상임위 전반기, 후반기 해서 나눠서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치를 하신다고 하니 협치를 위해서 개각을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번에 좀 통 크게 법사위원장 야당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야당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더 여당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 5.18 관련해서도 보셨지만 이제 야당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이왕 쓰시는 김에 더 네. 통 크게 양보하셔서 청문회 일자도 잡으시고 법사위원장 결정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빨리 국회가 좀 원활하게 빨리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 합의 내용을 속보로 들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고요. 네. 앞서 이제 쭉 5.18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 메시지를 이번에 내놓았는데 이 시점에 5.18 관련 메시지로 좀 자맹을 하다가 침묵을 깬 배경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낼 때 명분과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5.18은 아마 대권 후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는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지금의 그 형태의 의지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상은 했었지만 5.18 정신을 어떤 지역과 진영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게 펴나가자라고 하면서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독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셔서 네. 저는 여전히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행보 또 메시지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적절한 시점에 호남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들고 나왔는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첫째는 정치인은 언론 노출도가 떨어지면 스스로 불안해지고 국민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 부고 기사 말고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일지언정, 그러니까 욕일지언정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침묵하면서 장기간 5월에 등판한다. 그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6월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부터 김동연 부총리의 러브콜 보내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한 응답이죠. 지지율도 떨어졌고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저게 별로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냐하면 전두환 군부 정권의 세 개의 기둥이 첫째가 군부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을 비롯한 권부입니다. 그중에 안기부 포함해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포함해서. 근데 검찰이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신여 역할을 하면서 법적 뒷받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군부 정권은 신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군부에 저항하는 학생과 민주인사들은 탄압한 법적으로 그게 검찰이었어요. 네. 그리고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사실은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검찰은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메시지를 내려면 예. 사실은 본인이 그런 과거 검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그 다음 말들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전 진정성이 결여됐다. 예. 그래서 별로 울림이 없다. 다만 언론에서 다뤄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등등 다른 말도 했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분이 독재가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독재라는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독재라고 하는 순간 잡혀갔고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라고 하는 순간 잡혀가요.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그때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나 보십시오. 예.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리고 그 정치를 하는 30대 청년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정치적 워딩, 반대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지금 저분이 야당 대표 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의 언어보다는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언어가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한쪽에서 한 편파적인 규정, 문재인 정부가 독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어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큰 언어를 먼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연설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잠깐. 네. 예, 그게 한 5,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18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고 인상 깊은 게 5.18 가해자에 대해서 인적 청산보다 용서와 화해, 관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게 83년에 녹화가 된 거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하다는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은 것. 네. 예, 저는 그것이 저분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18과 관련돼서 진실규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보복이 아니라 예. 용서와 포용에 안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들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품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저 연설은 어느 누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예. 호소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궁극적으로는 아픔이 길이 되는 방법은 결국 용서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저 화면인데요. 5.18 3년 후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연설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선 저게 83년이라는 게 네. 중요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전두환 두 분에 의해서 죽을 뻔한 분이세요. 네. 두 번 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 미군의 헬기가 나타나서 구한 정말 극적인 역정, 정치 예. 역정을 사신 분인데요. 저는 저 말은 김대중 대통령 많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거의 예수님의 경지의 표현이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정권 예.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림은 컸지만 가슴속으로는 응어리가 진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혼자 저 말을 과거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곱씹는 말인데 가로 안에 당사자들이 고백과 참회를 하면 더 좋겠다. 이게 괄호 안에 있으셨을 거다. 네. 이렇게 혼자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역시 정치에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김연아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국힘은 국민의힘 쪽은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용공 조작, 빨갱이 매도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치는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을 의원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요. 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취임 후 국회를 예방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형식적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대표 부르시고 총리하고 접견하시면서 잘해봐라 그러셨겠죠. 네. 예, 근데 정말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거는 잘해봐라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선을 거의 뭐 300여일 남다 보니까 국회 역시 대선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민생입법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대선 공약과 관련된 입법들이 막 부지런히 발의되면서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당은 미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국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 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 또 고쳐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체 없이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국힘은 수적으로 열세이고요.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정말 국회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양보와 협치, 그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제스처, 그리고 실질적인 양보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남은 임기를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디 지금 남은 1년만이라도 권력과 어떤 대선의 꿈보다는 예. 정말 민생에 귀 기울여지는 국회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에, 지금 시점에, 지금 분위기에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부겸 총리 인선을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갈등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중심이 없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운동 시절부터 민통령 할 때 그리고 잠깐 야당 쪽에도 가셨었거든요. 그런 모든 경험이 본인 속에서 녹아나서 김부겸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하실 거다. 지금의 행보도 보통 이제 화면 면밀히 보시면 네. 이제 저런 장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이 바뀌거든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품이 넓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인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아마도 정부 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자로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길 야당에도 부탁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한 거고 예. 특히 백신 흔들기를 언론이 할 때 오히려 야당은 정부를 디펜스해 주셔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언론도 대한민국 언론처럼 백신을 흔드는 언론이 없어요. 제가 예. 외신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당도 같이 언론에 경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테고. 예. 두 번째로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네. 대한민국이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은 수치가 증명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 잘 되고 이제 경제 회복은 됐어요. 근데 예. 그게 국민들께 골고루 안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그 수치랑 싸우지 마시고 예. 그럼 그 좋아진 그 물량이 국민께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토론하자. 네. 야당이 여당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허를 찔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여당이.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